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시경제학 두 번째 시간 ISLM 모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 ISLM 모형은 사실 케인즈의 이론을 힉스와 한센이 발전시켜서 1960년대,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린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버트 루카스라는 경제학자의 루카스 비판 이후로는 다소 시들해진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거시경제학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모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 다양한 경제 분석, 경제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시경제학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IS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S 모형이란 여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 본다면 재화시장에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균형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IS 곡선이라는 걸 통해서 이자율이 하락할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자율의 하락을 통해서 그 IS 곡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될 때 국민소득이 IS 곡선상에서 이동하여서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혹은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뭐 정부 지출이나 투자, 그리고 소비, 이런 요소들이 변할 때 IS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우측으로 이동하든 좌측으로 이동하든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IS 곡선 도출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케인지형 크로스 혹은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라는 그런 모형을 토대로 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케인즈 경제학의 대표적인 특징인 일국의 총 지출 수준, 그러니까 총 수요 수준이 일국의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면 이런 총 수요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총 수요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변하게 된다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변동사항을 보일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국민소득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요소들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우선 소비는 이 독립소비와 그리고 가처분 소득, 이 앞에 보이는 소문자 C는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여기 국민소득, 그러니까 소득이죠.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가 얼마나 변동하는가,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함수이고, 가처분 소득은 내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의 그런 조세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조세를 빼고 나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겠죠.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래서 이 소문자 C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한계 소비 성향은 0보다 크고 그리고 1보다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이제 이자율과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독립투자만 구성된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 가정을 완화하여서 이자율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설명하겠는데,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잠시 동안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과 그리고 조세, 이것도 외생적인 수로 정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인지형 크로스라고 불리는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은 계획된 지출과 그리고 실제 지출, 이것이 일치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도를 그려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 45도 선이 실제 지출과 계획된 지출이 일치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을 이은 점들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된 지출이 실제 지출로 이어져서 이것이 총소득, 총생산으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계획된 지출을 이루는 이것을 보자면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투자와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이 소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Y는 이제 소득을 의미하고 T는 조세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에서 조세를 뺀 것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제 이 C가 의미하는 한계 소비 성향, 이것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계획된 지출은 완만한 형태의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된 지출과 실제 지출이 일치하는 것이 균형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균형이 되는 상태인데, 불균형 상태인, 만약 여기를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Y2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점을 본다면, 먼저 Y1에서는 만약 이만큼의 계획된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지출과 일치하기 때문에 균형 상태가 될 텐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계획된 지출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출보다 이만큼, 그러니까 다시 그려본다면 여기가 Y1, 이만큼이 계획된 지출이 좀 더 큰 수준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재고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재고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 안정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Y2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재고의 감소, 계획되지 않은 그런 재고의 감소가 아니라 계획되지 않는 재고의 축적으로 인하여 생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생산의 감소로 인하여 균형점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형은 안정성을 갖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면 이 계획된 지출은 상방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45도 선과 이렇게 접하게 되는 부분, 기존에는 이 점이었는데 이후에는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이렇게 새롭게 실제 지출과 접하게 되는 부분, 이 점에서 국민소득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학습한 케인지형 크로스를 이용하여 IS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IS 곡선을 아까 설명했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재화시장에서의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동할 때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국민소득의 변동까지 이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까 전에 가정했던 투자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가정을 여기서는 완화하여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기업이 은행에서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그것으로 좀 더 여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와 이자율을 나타낸 평면을 보시면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니까 투자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이고,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투자는 증가.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케인지형 크로스에서 계획된 지출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였는데 상방으로 이동하여서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IS 곡선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처음 출발점이 이자율의 하락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계획된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소득이 결론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S 곡선에서 이것을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처음에 이자율의 하락, 그리고 계획된 지출의 증가,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의 증가,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율의 하락이 출발점,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가가 도착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S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학파별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매우 완만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수직인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우하향하는 모양의 IS 곡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M 모형입니다. LM 곡선이라는 것은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런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S 곡선이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도출이 되었듯이 이 LM 곡선은 유동성 선호설에서 도출이 되는데요.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화폐를 보유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나타내는 가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라는 것이 화폐 보유로 인한 그런 기회비용에 해당하는데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 경제 주체는 화폐 보유를 변동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화폐 보유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는 화폐 보유를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이 L이 화폐 수요입니다. 이자율은 감소함수이고 그리고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할 수 있게 되겠죠. 유동성 선호설을 통해서 화폐 시장에서는 화폐 수요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된다고 가정을 하고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물론 이 수직의 화폐 공급 곡선은 이후에 이 가정을 완화하여서 이자율의 증가함수로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다시 바꿀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화폐 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만 보겠습니다. 화폐 공급이 중앙은행의 통제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LM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겠죠. 아까 IS 곡선에서는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가 변동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변동하는 그런 경로를 살펴봤는데 L 곡선에서는 소득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만약에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함으로써 이자율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증가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 점이었는데 만약 소득 Y1에서 여기는 이제 Y2라고 했을 때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이자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LM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LM 곡선까지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때까지 도출했던 IS 곡선과 LM 곡선의 동시 균형으로 나타낸다면 이제 이런 그래프로 도출이 될 것입니다. IS 곡선이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낸 것이고 LM 곡선이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IS LM 곡선은 재화시장과 그리고 화폐시장의 동시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S LM 모형은 일단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를 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물가가 내생 변수로 고려되어 만약 물가가 변동을 한다. 변동할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총수요 곡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IS LM 모형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까지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IS LM 모형에서의 불균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평면에서 이 곡선상이 아니라 만약 이런 점이라든가 이런 점 이렇게 다른
다른 점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런 상태는 불균형 상태로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이것을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화폐 시장을 한번 예로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유동성 소노설에 의한 그런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LM 곡선을 그때 도출했었습니다. LM 곡선을 도출했고, 만약 여기서 균형에서의 이자율보다 좀 더 높은 이 이자율에서는, 여기서는 분명 소득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이자율만 지금 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전과 동일한 소득에서 이자율만 이렇게 위에 상방에 위치하게 된다면, 잘 보세요. 여기서 화폐 공급, 그리고 이게 화폐 수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화폐 수요보다 지금 R1에서의 이자율에서는 화폐 수요보다 화폐 공급이 더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화폐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M 곡선의 좌측은 화폐 시장 초과 공급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초과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재화 시장도 비슷한 원리이니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ISLM 모형을 통해서 경제 변수가 변했을 때 어떻게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IS 곡선이나 LM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학습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이 50에서 70으로 증가했다. 70으로 증가했다. 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본다면, 우선 정부 지출이나 투자, 소비, 조세 등과 같은 변수들은 IS 모형을 분석할 때 포함됐던 그런 요소들이죠. 즉, 재화 시장을 다루었던 요소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인지언 크로스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한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계획된 지출이 위로 이동하게 되고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했었잖아요. 그래서 IS 곡선은 만약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IS 곡선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측으로 이동을 하냐면,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이, 이걸 보자면 이 상태에서 이자율은 계속 일정한 상태임이었는데, 근데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소득만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투자의 경우 만약 독립적인 투자의 변동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가 증가했던 것이라면, 이렇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서는 이렇게 곡선상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국민소득이 IS 곡선 상에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IS 곡선상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에서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자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투자가 변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 IS 곡선은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과 소비,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IS 곡선은 우측 이동하게 되겠지만, 조세의 경우에는 만약 이 조세의 증가로 인해서 IS 곡선은 좌측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세가 커지게 되는 만큼 우리가 투자든 소비든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인데, 조세의 증가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말은 그건 생각만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정부 지출, 조세, 소비, 투자, 순수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LN 곡선의 이동 요인을 말씀드릴 텐데 먼저 화폐 공급의 증가입니다. 화폐 시장을 보자면 아까 전에 이런 모형의 화폐 시장이 있었죠. 이 화폐 공급이고, 그리고 우하향하는 선이 화폐 수요. 여기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면 통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여기서 이만큼의 이자율만 감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LN 곡선에 반영을 한다면 LN 곡선은 우측 또는 하방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원래 이 소득이었는데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감소했다. 여기가 R0였는데 소득에는 분명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R1만큼 이제 이자율이 하락하기 위해서 소득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LN 곡선만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 하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가 수준도 실질 통화 공급량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목 화폐 공급량에서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것이 이제 실질 화폐 공급량이거든요. 여기서 만약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 실질 화폐 공급량이 결과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와 동일한 경우로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LN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 화폐 수요의 변화 요인 또한 LN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독립적 화폐 수요라는 것은 이자율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이것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이만큼의 그냥 화폐를 수요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 그 화폐 수요를 의미합니다. 독립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은 이렇게, 너무 작게 그렸나요?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소득이 일정하다면 그만큼 이자율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독립적 화폐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이 LN 곡선이 상방 혹은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LN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화폐 공급, 물가 수준, 독립적 화폐 수요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 등과 그런 경제 변수의 변동이 생긴다면 그만큼 국민소득의 변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변동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결국 정책 담당자들의 몫이겠죠. 보통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승수효과는 투자나 소비보다는 주로 정부 지출을 통한 승수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승수라는 의미는 독립적인 그런 지출의 변화를 능가하여 국민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배웠다시피 소비도 결국 소득의 함수였습니다. 아까 가처분 소득을 한번 확인했었죠. 아까 소비 함수를 보자면 독립소비, 소득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소비하는 그런 소비 수준입니다. 독립소비, 그리고 한계소비 성향, 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한계소비 성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득이 증가할 때 과연 얼마나 소비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이 한계소비 성향이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계소비 성향이 크면 클수록 승수효과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승수효과를 통하여 보면 이 국민소득의 변화분을 만약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이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승수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이 C가
아까 말씀드린 한계 소비 성향이고요. 이 공식을 항상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부 지출에 대한 그런 승수를 나타내는 공식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부 지출을 100억을 쓴다고 했을 때, 만약 한계 소비 성향이 0.5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여기서 0.5 한다면 이것은 2가 되겠죠. 2 곱하기 100억이니까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2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계 소비 성향이 정부 지출은 그대로 100억을 지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계 소비 성향이 0.5가 아니라 0.8이다 0.8이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 값은 5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500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클수록 승수 효과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부 지출 승수는 소비나 투자가 증가해도 똑같은 승수값을 가지게 되는데, 조세의 경우에는 살짝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세 승수의 공식을 본다면 정부 지출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 C,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인데, 소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 조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 조세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서 소비 함수로 봤었던, 여기서 독립적인 소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조세를 나타내는 T가 증가할수록 이 한계 소비 성향 C만큼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봤던 승수 효과는 지금 IS 곡선의 이동만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만약 아까 전에 이 부분에서 지금 한계 소비 성향이 0.5다. 근데 여기서 만약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정부 지출 100억을 증가시켰을 때 이 국민소득의 변화분이 2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증가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2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지 저희가 IS 곡선의 이동만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N 곡선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화폐시장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그런 IS LN 모형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IS 곡선의 이동이 LN 곡선 상에서 이렇게 위치가 잡히게 될 것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장을 한번 본다면, 아까 전에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우측 이동했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LN 곡선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시장까지 고려하면 승수효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일부 상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이렇게 이 부분, 여기에서 균형이 달성되게 되겠죠. 이것을 두고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구축이 통신망을 구축했다 할 때의 그 구축이 아니고요. 뭔가를 이제 몰아내는 느낌, 그레샴의 법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것처럼 뭔가 몰아내고 상쇄시키는 그런 뉘앙스의 구축입니다. 원리를 한번 본다면 정부 지출이 증가를 했을 때,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화폐시장에서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이 화폐 수요가 이제 소득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면 이자율이 그만큼 또 상승하게 되잖아요.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제 투자는 또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율의 감소함수. 그러면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투자가 감소하면 또 이것이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구축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만큼 승수효과로 인해서 이 정도의 국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화폐시장과의 연동 과정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자, 원래는 이만큼인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이만큼, 여기까지 국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IS 곡선이, 이 IS 곡선이 엄청 완만하고 반대로 LM 곡선이 가파르다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구축 효과의 정도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IS 곡선이고 이게 LM 곡선, 엄청 가파른 형태죠. 만약 IS 곡선이 이렇게 완만했을 때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원래라면 이만큼 국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구축 효과로 인해서 상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IS 곡선이 반대로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케인즈 학파는 IS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냐, 자, IS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고 LM 곡선이 완만할 때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지만 실제로 구축 효과로 인해서 상쇄되는 국민소득의 크기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전의 경우와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주로 IS 곡선의 이동으로 원하는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LM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아니라 LM 곡선이 완전한 수평을 이루는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내용인 유동성 함정입니다. 유동성 함정은 실제로 경제신문에도 가끔씩 등장할 만큼 현실 경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동성 함정의 정의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화폐 공급을 늘려도 실제로 경제 내에서 그 화폐 공급을 증가시킨 양만큼 국민소득이 화폐 공급량이, 통화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그 화폐가 공급이 되었을 때 화폐가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구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는 것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낮추게 되고, 또 그렇게 증가시켜서 이자율을 낮추게 된다면 결국 화폐 공급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자율이 0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 하한이 이렇게 0이 되었을 시에 더 이상 이자율이 내려갈 수 없다면 경제 주체들은 이자율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을 이자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은행에 맡겼을 때의 그런 이자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데, 만약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만큼 내려간다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포기해야 하는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의 편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전혀 맡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극단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화폐시장에서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화폐 공급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렇게 증가되어도 이자율이 그대로 0이고, 또 증가해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LM 곡선 또한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여기가 화폐 공급이 여기가 M0라고 하고 여기가 M1이라고 했을 때 M0에서 M1으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자율도 그대로고 아무런 그런 변동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 화폐정책이 무력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이렇게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화폐정책을, 통화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정정책을 쓰는 것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 IS 곡선이 이동하게,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죠. 아직은 저희가 배우지 않았지만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물가와 그리고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만약 물가가 변동되었을 때 화폐시장에서 화폐시장에서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실질 화폐 잔고는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증가하게 된다면 화폐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LM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서 그려본다면 지금 여기는 유동성 함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화폐 공급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수준의 하락으로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국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해 감소, 그러니까 물가 수준의 하락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다음 장에서 바로 배워볼 텐데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결국 유동성 함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유동성 함정에서는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도 LM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리기를 이제 LM 곡선이 피해 하락으로 LM 곡선이 나중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 함정에서는 LM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 하에서는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IS-LM 모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강의 처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형은 꽤 오래된 모형이에요.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이론이고, 이후에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학습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될 이론입니다. 경제학 지식을 더욱더 키우게 된다면 IS와 LM 모형에서 쓰이는 그런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든가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든지 다양한 기호를 가지고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변동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얼마나 유효성을 가지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배우는 그런 초급 경제학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시켜 더욱 역량을 키우시길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